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습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실습생의 근무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자원봉사실이나 세미나실 혹은 소규모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사정이나 지원한 실습 인원수에 따라 어, 독자적인 사무 공간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기관에서는 너무 많은 업무를 주거나 너무 적은 업무를 준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관에서는 대체로 실습생에게 적합한 실습량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기관의 여건 혹은 실습생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너무 많은 업무가 주어지거나 너무 적은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도 보육 실습이나 사회복지기관 실습에서 보았던 인상이 좋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실습생에게 취업 의뢰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량의 경중으로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면 기관의 슈퍼바이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거나 실습 지도교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기술은 실습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기관이나 팀 또는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즉, 왜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일들은 전체 사업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파악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실습을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습 관련 질문 중에 실습생은 자원봉사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실습생은 실제로 과업을 행하는 것 외에 생각하고 분석하며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연계하며 교육되어집니다. 만약 실습생에게 너무 단순한 업무만 주어진다면 일단 그 슈퍼바이저에게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 기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실습 지도 교수와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 속에서도 실습생은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도우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잡다한 업무,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서 봉투 붙이기라든지 혹은 자료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어, 대체로 슈퍼비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습생은 이론과 실습이 연결돼서 슈퍼바이저를 받지만 자원봉사자는 단순하고 또한 도우미적인 업무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습생은 직원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나요? 실습생은 실무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며 한정된 기간 동안, 즉 실습 기간 동안에만 교육을 받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은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면서 권리도 동시에 없습니다. 실습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습생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실습생이 실습이 직원이 행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의 관리 감독 하에 있게 되고 실습생의 행위는 실습 지도자의 지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직원은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지만 실습생은 실습 지도 범위,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지위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번째, 모든 기관이 실습비를 받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습비를 받는 기관이 많은데 실습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실습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16번째 질문, 기관에서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기관에서 학교 선배를 만날 수도 있고 고향 선배를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습은 공적인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배, 대학 선배나 고향 선배를 만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기관의 직분에 따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 김 땡땡 김아무개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요청에 따르는데 그 기관에서 뭐 팀장을 맡았으면 뭐김 팀장님, 김 과장님 이런 요청을 쓸 수 있겠습니다. 17번째 질문, 중요한 실습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 1회 제출하게 되고 서식은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한국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대학협회에서 개발한 실습일지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 기록을 첨부하게 되고 기획, 행정, 정책 등에 대한 내용 과정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습 관련 질문 중에 실습 지도 교수의 자격은 어떠한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실습 지도 교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 과정 중 적어도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질문, 실습기관의 자격은 어떠한가요? 실습지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이 1명 이상 전임으로 근무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기관, 예를 들어서 병원, 상담소, 법원, 교정기관, 학교 등에서 한국사회복지 또는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기관의 자격을 상당히 많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번째 질문 중에 기관의 실습 슈퍼바이저의 자격은 어떠한가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교육의 조건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교육 조건은 지도교수 1인당 한 학기 30명으로 정하고 실습 교육을 위한 강의, 토의, 슈퍼비전, 기관 방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초과되면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해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습 교육 시 실습 조교를 두도록 하며 실습 기간 및 실습 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 상황 검토, 실습 보고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주 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실제로서 실습 계획 단계를 위해서 성공적인 실습을 위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고 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부분에서는 실습 분야를 선정할 때 의료 분야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종별 복지관인지 또는 시설인지, 시민운동단체 및 사회복지 지원기관 또는 정부기관, 의정 분야, 연구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별복지관 그리고 시설에서 실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습 일정에 있어서는 3학점 11시간이고 실습기간 섭외 방법에서는 7가지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의 관심 영역, 두 번째는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 세 번째 학생의 개인 요소, 네 번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다섯 번째 실습일과 실습시간, 여섯 번째 지도 감독의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입수가 이러한 실습 장소를 기관을 섭외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태도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실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나 생태학적 체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다양한 실천 분야에 대한 관계 및 역동성 이해,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관련 정부기관 및 기관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 또는 문제 해결 과정과 특정 전문 실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입 방법 결과를 이해하는 것, 클라이언트 체계, 생물학적 체계, 심리사회적 특성, 문화적 차이, 그런 변수들과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사회적 역할 내에서의 대인 관계상의 기능 이외에 차별에 대한 문제, 또한 원조 가정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철학, 가치, 목적, 윤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 기술을 통합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와 그 학문과 사회복지학과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받으면서 그 현장 기관의 전문가들과 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써보고 그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전문가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활용 기술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써보는 방법, 이러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목표와 가치를 사회복지사 자신의 업무 수행에 맞추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실습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점과 한계점을 평가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고 마지막 종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그리고 기관의 과업과 역할을 함께 종합하는 그 기술들을 실습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태도 개발에 있어서는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미래 사회복지사로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원조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 좀 더 큰 사회체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문제점들을 평가하는 태도를 길러야 되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책임성 있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의 인식과 이를 평가하는 평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실습생과는 다른 삶의 방식, 배경 및 가치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인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보이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실습생 또는 그 기관의 동료, 지도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제안에 청하고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양해야 되며,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에 전념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태도, 가치관,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향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됩니다. 수용적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내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감정을 짚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넓은 의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습생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현장 복지 이 실습 과목을 수강 전 유의사항을 배웠고, 준수사항이 중요한데 준수사항에서는 실습 일정에 따라 반드시 출석하고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실습 기간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거, 그리고 실습 기간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관 규칙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는 거, 네 번째, 실습 지도자의 지도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거, 실습 일지 등 필요한 과제물, 보고서 등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 그리고 실습 중 발생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습 지도자 및 실습 지도 교수와 상의하는 것, 교과 과정에 따른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습 신청 후에 앞으로 실습을 하고 싶은 기관을 미리 결정한 후에 실습 예정 기관에서 실습을 신청한 이후부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러한 준수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실습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21가지 정도로 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성적 성찰을 해보시고 앞으로 실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요즘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배지이자 사망 장소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계 정복을 꿈꾸었다가 실패한 사람의 말이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이라며 인간의 정체에 대해 많은 말을 남긴 걸 보더라도 인간은 인간에게 영원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인문사회 과학이란 사실상 인간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포괄하기 위해 인간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찌 인류학과 사회학만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낸 기 때문에 문명의 이제 복잡성까지 내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기 어려운 존재로 진화했지요. 따라서 문명을 다루는 모든 학문이 곧 인간학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은 수학이 단순하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정치는 물리학보다도 훨씬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세계가 수학이나 물리학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나름의 인간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안목을 참고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공부는 본격적인 공부에 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생각이 인간에 대한 독학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영국 인류학자 브로니슬라브 어, 말리노프스키는 인간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나서 사랑하다 죽는다. 저는 이런 짧은 명언 하나로도 인간에 대한 공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팍팍함 속에서도 제가 읽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도 휴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겪는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해박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사람에 치인 나머지 자신만의 경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불편해하고 실증을 내서 관계 플러스 권태기라는 말을 합쳐서 관택이라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이론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한 이래로 수많은 현명한 현인들, 성인들이 인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강의가 끝난 후 이렇게 덧붙이는 명언들을 음미해 보면서 시공을 초월한 인간 여행에 함께 나서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그리워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이 시기에 잠시나마 건네는 이 짧은 명언 하나가 우리를 연결시키는 관계의 끈이 되기를 단순하게 소박하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